공부법 특강 미라클.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사회문화 문과 남자 임원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EBS 생명과학 이과 여자죠, 박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탐하고 과탐하고 이렇게 콜라보로 미라클 만들어진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는 이과에 이렇게 예쁜 여자분이 계시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문과에는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과에 이렇게 이쁜 여자분이 계실지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걸 보고 약간 문과 부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이과 여성분들한테 좀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이과 여자들 지금까지 봤는데 별로 예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그냥 그렇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훈훈하게 시작해보려고 농담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면 피곤해. 나 이래서 이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네, 저도 좀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저희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선생님은 숫자 7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여러분들은 7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행운? 여기 행운. 지윤 학생 문과예요, 이과예요? 행운의 7. 당연한 거 아니에요? 행운, 여기 행운, 문과 역시. 선생님도 평소에 물어보면 좀 뭐 럭키 세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아까 그 이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수업 준비할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 7은 어떤 값이에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중성이지. pH 7. 중성이요? 그 산성 그거 알칼리성 중성 그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평소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상한 거 같은데. 이상하다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네. 박소연 선생님하고 제가 오늘 이 미라클 준비하면서 현재 2학년 2학기 이렇게 지내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이제 고민하고 있을까 이런 거 좀 회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찾아낸 주제가 이제 선택의 문제가 닥쳐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였거든요. 사탐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무려 9과목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9개. 과탐도 8과목이니까 적지 않은데 많은 학생들이 뭘 두고 고민하냐면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는데 시험 보면 그 과목 점수가 가장 좋은 건 아닌 경우. 그렇죠. 그럼 이게 선택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이 있는데 응시자 수를 보니까 너무 소수인 과목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 찔렸다고 그렇죠? 이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몇 가지 이렇게 정보들 또 팁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수능에서 얼마만큼 탐구 영역에 이 지원자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가 두 번째고요. 한국지리가 지금 세 번째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윤, 사문, 한국지리 해가지고 총 세 과목, 사탐의 빅3 과목으로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빅3 과목들은 분명히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양이 적어서 국영수도 공부해야 되고 또 우리 한국사도 공부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양이 적은 상당히 메리트가 좀 되죠.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한국사. 작년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선택이었죠. 그래서 한국사가 이제부터는 필수가 되니까요. 동아시아사, 법정, 세사, 경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것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과탐입니다. 자, 과탐. 지금 과탐은 총 8과목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물화생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그 네 과목에 1과 2로 나뉘어서 8과목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크게는 1과 2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은 1과목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진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2과목을 선택하는데 2과목 선택자 수 좀 보실까요? 2과목 전체 합치더라도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2를 볼까 말까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1에 몰려 있고 생원, 화원이 보통은 투탑으로 저희가 많이 선택을 하는데 요즘 지구과학 1이 굉장히 많이 선택자 수가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가 생명과학 1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친구들이 조금 이제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지구과학 쪽으로 약간 몰리는 경향도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객관적인 지표를 한번 봤고, 그 다음에 탐구별로, 과목별로 어떤 특성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탐, 과탐에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좀 여러분들이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네, 짜잔. 자, 사회탐구, 과학탐구 선택 팁입니다. 선택 팁이에요. 먼저 사회탐구부터 한번 볼게요. 네, 짠! 투윤리, 쌍지리,
선생님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네, 뭐 윤리 관련된 게 두 과목이고 지리가 두 과목이다 이런 얘기 맞나요? 왜 이렇게 똑똑하죠? 왜 이렇게 똑똑하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윤리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이 두 개 있죠. 우리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두 개 있습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고요. 쌍지리라 함은 우리 또 지리 파트에 또 두 과목이 있죠. 그래서 한국지리, 그다음에 세계지리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려해야 될 점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윤리 같은 경우는요, 생윤이 이제 윤사보다 분량이 많이 적습니다. 그 말은 윤사가 생윤의 거의 2배 정도의 분량이거든요.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쌍지리 같은 경우는요, 지리를 2개를 한다는 얘기는 우리 매니아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우리 덕후 친구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지리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나라 수도를 다 외우고 있어요. 뭐 그냥 툭 치면 다 나와요. 그냥 희한한 나라까지. 그러기도 하고 뭐 지리 올림피아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나갔던 친구들이 정말 이 매니아 친구들이 좀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이제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2번으로 번째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보겠습니다. 빠밤. 한국사 필수의 시대입니다. 한국사가 필수가 되면서 많은 부담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물론 뭐 난이도도 상당히 수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크게 부담 주지 않는 절대평가의 방식으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찌 됐던 간에 한국사를 더 공부해야 되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공부에 대한 분량 부담 자체가 좀 적은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생윤이라든가 사문 이런 과목들이 조금 더 각광받을 여지가 있다라는 점, 생윤과 사문 이렇게 한번 너무 말씀드립니다. 강조하시는데. 네. 3번 보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짠! 짜잔! 이거는요, 각자의 좀 성향들이 있잖아요. 문과 쪽 성향, 그 다음에 이과 쪽 성향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사회탐구 영역들을 좀 나눠 본 겁니다. 이렇게 순위를 매겨 본 거예요. 일단은 윤리랑 역사는요, 여러분 혹시 기출문제 보면 아시겠지만 숫자를 가지고 자료 해석이나 나오는 게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윤리나 역사는요. 이에 반면에 밑에는 일사나 지리는요, 반드시 숫자로 자료 해석형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숫자는 조금 힘들다라는 문과 성향이 많은 친구들은 윤리, 역사 이렇게 쭉 가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숫자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는 이런 거는 이과 쪽으로 좀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성향들을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좀 더 수월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뭐 선택을 하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과탐 타임. 네, 과탐 한번 가보도록 과탐 하죠. 타임. 네, 떼주실까요? 첫 번째. 1번 빠밤. 자, 1+1 또는 1+2 또는 2+2. 이게 지금 마트 판촉 행사가 아니고요. 또 숫자 나왔다. 이게 원 과목 2개를 볼 것이냐, 원과 2를 섞어 볼 것이냐, 2 2개를 볼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과 원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은 조합이 생원, 화원이 되겠고요. 생원, 화원. 아니면 생원, 지원, 뭐 화원, 지원의 그런 조합도 요즘 뜨고 있는 추세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여기 들어오는데 일부 학생들이 1+2를 선택해요. 예를 들면 생원을 선택한 친구들이 생2를 선택한다면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 아니 아무래도 뭐 같은 생명과학이니까 또 겹치는 내용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공부 부담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그 덕후들의 파티라고 지금. 똑똑해. 네, 그럼요. 덕후들의 파티.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을 팔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학생이 있을 것인가? 2과목 2개를 선택하는 이게 사탐과 과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탐은 과목들이 다 별개로 위계관계가 없잖아요. 9과목이. 맞아요. 저희들은 원 과목을 모두 배웠다고 한 상태에서 원 과목이 된 상태에서 2를 올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2과목 2개는 심화 과목만 2개 본다는 얘기예요. 혹시 이런 그 선택자 본 적 있어요, 주변에서? 근데 이 얘기가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서 좀 다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뜯어주실까요? 빠밤. 자, 바로 이 얘기인데요. 가산점과 학교별 선택 기준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자, 혹시 여기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1+2 또는 2+2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함정은 만약에 생명과학 1을 선택했다면 생명과학 2를 선택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공부에 부담이 적으니까 네네. 어떻게라도 공부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생원을 선택했다면 화투를 아니면 화투? 원래 이제 저희 쓰는 말인데 보통은 많이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화원을 선택하고 생투를 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서울대 지망하는 친구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무래도 원 과목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을 수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투 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수능에서 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원서 접수조차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건 정말 꿀팁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2+2는 가산점이랑 연결이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투 과목만 2개, 뭐 생투, 그 다음에 화투, 뭐 요렇게 선택하는 친구들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뭔가 끌리잖아요. 서울대 의대 친구들은 1점, 표준 점수 1점의 차이로 이렇게 당락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투 과목을 2개 선택하는 것은 학습 부담이 굉장해요. 굉장. 그래서 원 2개를 깔고 투를 올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산점이 실제로는 많지 않다는 거죠. 왜? 그 집단이 너무나 균일하게 잘하는 친구들이라서 그 전체 차이의 몇 %를 반영해봤자 그 점수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1+2 정도로만 가도 서울대를 지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우리 학교는 꼭 물리나 화학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투 과목을 선택하면 뭐 의대 같은 경우에 생투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찾아보셔야 있을 것 되겠네요. 같습니다. 그죠? 이제 세 번째로 가볼까요? 네. 빠밤. 짠! 여기 보시면 아까도 사탐에서 어떤 과목들의 특성을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네 과목을 문과 쪽과 이과 쪽에 가까운 걸로 좀 이제 정렬을 했을 때 아무래도 생명과학이 문과의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 그죠? 수학적인 계산에 능한 친구들은 이과 이제 정말 정통 이과라고 할 수 있죠. 물리를 선택하고 그래서 원 2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생명과학 원과 물리 원을 선택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화학과 지구과학이 그 중간 정도의 성향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장기 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차트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나와라 나와라 차트뿅. 자 여기 보시면 4개의 시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여러분들 아마 2학기 기말고사 치르고 나면 12월 중순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나 시험 보느라 고생했으니까 한 2주 정도는 나에게 휴식을 줘야지 그랬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시작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무슨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자 짠! 수능 개념입니다. 수능 개념. 여기 지금 밑줄도 쳐져 있고요. 별표도 있어요. 수능 지금 개념. 요 전체 4개 중에 밑줄과 별표 있는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자, 이게 뭐냐면 저희 EBS에서 그 수능 커리큘럼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가 수능 개념이에요. 보통 언제 오픈을 하죠? 수능 개념 강의? 저희 이제 올해 수능 끝나고 나면 바로 그 2주 안에 네. 이제 오픈합니다. 그렇죠. 11월 말 정도에서 12월 초 사이에 오픈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교재를 직접 집필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정말 꼼꼼하게 해주시거든요. 그 이후에도 개념 설명이 들어간 강의가 있지만 아무래도 개념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뭐 겨울방학 때 개념도 봐야 되지만 기출문제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타이트한 계획을 짜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기출도 보면 좋아요. 겨울방학 안에. 그럼 몹시 좋지만 개념만이라도 제대로 닦아놓으면 정말 그 이후가 너무나 평탄합니다. 개념. 나중에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1월에는 생명과학을 끝내고요. 2월에는 화학을 끝내려고요. 이렇게 계획 짜는 친구도 있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죠. 그렇게 따로따로 몰아서 공부하시면 생명과학 1월에 공부한 거 2월 지나고 나면 다 까먹어요. 반절은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분량을 나눠서 꾸준히 같이 가셔야 됩니다. 사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가야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6월 모평 보기 전까지의 시기를 빠밤. 어떻게 보낼 것인가. 자,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박준혁 학생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개념이 정말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 있는 상황에서 여기를 접근하셔야 돼요. 개념이 안 돼 있는데 진행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꼭 잡으셔야 되는 건 기출문제와 첫 번째 연계교재인 수능특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에 요거를 놓치면 또 하나씩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조금 순서는 바뀔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실제 평가원의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습득을 한 다음에 이 수능특강에서 나오는 신유형의 자료들을 집중해서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니면 수능특강을 좀 풀어보고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이런 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에 대한 감을 잡은 다음에 실제로 정말 시험 보는 마음으로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순서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요 시기에는 요걸 하셔야 되고 아마 이때는 계약해서 뭐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정신 없을 텐데 그 두 가지를 꼭 잘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첫째도 개념, 둘째도 개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개념 잘 다지셔야 되고요.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빠밤. 자, 사탐과 탐의 연계교재는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수능 특강이고요. 하나는 수능 완성입니다. 연계교재, 연계란 무엇인지 이따가 좀 선생님이 설명 다시 드릴 건데요. 기출문제와 연계교재를 계속 갖고 가셔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평가원 기출문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 높고요. 가장 완성된 문제들입니다. 이 기출문제 대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출문제를 사랑해라. 기출문제 사랑해서 그냥 문제 풀고 보내주면 안 된다. 완벽하게 이해된 선지들 보내라. 하지만 조금이라도 낯설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덜 된 선지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잡아서 여러분의 단권화 교재에 담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더워집니다. 1차 지필평가 끝났고요. 더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수험 생활이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근데 많이 봤어요. 이거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그 적당한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주는 거 정말 필요하고요. 자, 이제 9월 모의고사도 끝났습니다. 갑니다. 단권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정말 강조하거든요. 단권화 교재. 이미 이 여러분의 단권화 교재 안에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들의 선지들, 그 다음 제시문들, 여러분이 틀렸던 내용들이 이미 담겨 있어요. 그래서 빵빵해졌습니다. 이미 이때는. 그 단권화 교재를 이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의 묘미입니다. 반복이. 처음에 한 번 볼 때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두 번 볼래 다르고요.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갈면 갈수록 볼 때마다 다르고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반복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개념 최종 점검 들어가셔야 됩니다. 혹시 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하셔야 되고요. 동시에 실전 모의고사로 감각 유지하는 거 필요하겠죠. EBS 수능 연계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연계되길래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공식적으로요 70%로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70%고요. 평가원에서 발간한 그 보도자료들을 보면 특히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그냥 정확하게 70%가 딱딱딱 찍혀 있습니다. 20문제 중에 몇 문제죠, 여러분들? 14문제. 네, 14문제입니다. 14문제. 자,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연계교재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선생님이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 내용은 올해 수능 특강 문제고요. 오른쪽은 지금 지난 6월 달의 모평 문제입니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고요. 자료 수집 방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표를 한번 볼게요. 항목입니다. 이 각각의 항목에서 가장 유리한 자료 수집 방법 묻고 있고요. 연구 조건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일 때 어떤 자료 수집 방법이 중요한지 가장 용이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는요, 더 깜짝 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빠밤. 깜짝. 아, 네. 자, 이 내용이요, 그대로 이 문구들이 지금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 이 정도 연계는요, 상당히 많이 연계된 정도에 속합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개념 원리 활용입니다. 문제에서만 연계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능 특강, 개념 설명, 날개들, 그 다음 문제, 심지어는 해설지와 그 해설지에 담겨있는 심화 내용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작년 7월 기준으로 기존의 급여 체계에서 이 맞춤형 급여 체계로 바뀌었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6월 모평에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딱 보면 알겠죠.
딱 보면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자료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달라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문항의 확대 축소 변형인데요. 이번에는 제시문의 내용이에요. 두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가서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한 유명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의 내용을 여기서는 문화이의 태도를 묻는 방식으로 뽑아냈고요. 여기서는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윤리를 묻는 자료로 뽑아냈다라는 그런 연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히 창의적이죠.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연계에 대해 대비하는 것이 충분할까요? 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난 어찌해야 함? 자, 교재는 연계 교재는 특히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 풀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야말로 분석의 대상입니다. 최소한 3회독 정도는 해주셔야 우리가 공부 제대로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러분 혼자서 하는 건 정말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EBS 대표 강사 쌤들의 도움을 받는다면 연계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로 다가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 연계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나와야 되겠죠? EBS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자, 어려워진 과탐. 여러분 떨고 있니? 부들부들, 덜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염색체와 유전물질 단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평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사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세포의 구성이 나오고 수컷, 암컷 줬죠. 여기서 자료에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능에서 출제가 되면요, 일단 세포가 5가지로 늘어나고 종도 2종, 성별도 다 달라요. 너네가 찾아야 돼. 그죠? 안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이 생명과학 선택자들의 많은 학생들의 뒷목을 잡게 만드는, 그죠? 뒷목을 잡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바로 이 사람의 유전 가계도 분석인데요. 지금 이거는 2학년 학평에 나오는 가계도예요. 2가지 그 유전병이 같이 그 한 가계도에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수능입니다. 굉장히 문제 자체가 길죠. 그리고 3가지 유전 그 병이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가지 형질은 가계도에 그려주고 나머지 하나는 여기 문장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이렇게 딱딱 직관적으로 풀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굉장히 긴 문항이 출제가 됐고, 이런 문항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학생들 보통 풀이하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20문제 30분 동안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분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아,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저거 연습을 지금부터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아까 장기 플랜에 따라서 쉬운 거, 개념부터, 그 다음 다 정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쉬운 문제 풀이에서 다 맞는 수준이 되면 그때 건드려야 될 문제들이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5월 되기 전부터 이런 것들 잡고 있으면 지금 잘못된 공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선생님이 미리 주의를 좀 드리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얘기하겠습니다. 시간 싸움이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 싸움이니까 저는 어려운 문제 말고 나머지 쉬운 문제는 아주 빠르게 몇 초 내에 풀어낼 수 있도록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말 눈에 딱 보이는 순간 5번, 2번 이렇게, 뭐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걸리겠죠. 그렇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27분이라는 시간에 맞춰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0분이지만 한 3분 정도는 마킹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 빼고 어느 정도 뭐 9월 모평을 준비하는 때부터는 시간 맞춘 연습, 그런 연습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생명과학의 특성이에요. 좁은 지면에 풀이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시험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작년 수능 3페이지, 4페이지 문항인데요. 뭐 글씨는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이것도 유전 문항이라서 이만큼이 굉장히 복잡한 풀이가 들어가고요. 얘도 유전 문항이라서 풀이가 엄청 복잡합니다. 얘는 계산 문제예요. 그죠? 얘는 아까 봤던 3가지가 연관된 그 유전병 가계도가 됩니다. 풀어낼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옆에 뭐 깨끗한 백지 하나 주어지면 차근차근 풀어서 풀어낼 테지만 이 자투리 공간에 그걸 다 풀 줄 알아야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까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건 나중에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좀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네. 고2 학생들을 위한 여러 조언들을 좀 해볼 건데 네네. 중위권 학생들과 하위권 학생들이 본인이 한 단계씩 뛰어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네.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개념의 이해가 별로 안 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학교 수업을 들었는데 한 반은 못 알아듣겠어.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난다, 못 알아듣겠다 하면 이런 EBS의 강의들이 굉장히 잘 돼 있으니까 그거를 천천히 제 속도로 못 알아들은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하나씩 조금씩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네. 전혀 잡지 않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 학습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도록 선생님은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보기들, 어떤 선지들이 나오는지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이제 익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요 반에서 1등 하는 학생 있죠. 그런 반에. 그 학생을 잘 좀 관찰해 보세요. 걔를. 만약에 선생님 우리 반 1등이요. 전교 1등이요. 그럼 걔 대박이에요. 걔는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기회가 왔어요. 걔를 그 친구를 잘 관찰하셔가지고 그 친구 분명히 1등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뭐 필기를 엄청나게 뭐 꼼꼼하게 뭐 색깔별로 한다거나 별표도 뭐 기가 막히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수업 시간 절대 안 존다거나, 아니면 공부량 자체가 엄청 많다거나, 뭐 이런 분명히 그 친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한 가지, 또 하위권 친구들하면 한 2개만 좀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그 걔가 안경을 뭐 이렇게 많이 올려요.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성대모사 한다든지. 이렇게 코 훌쩍거리는 이런 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공부에 관련한 분명히 개 습관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하셨으면 좋겠고, 얼마나 해야 되겠나? 저는 뭐 학교 친구들한테 100일은 해라, 최소한. 그 마늘 먹는 것도 사람 되려면 100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일은 해봐야 여러분의 몸에 익어가지고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눈 딱 감고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도움될 겁니다. 반드시 도움될 거예요. 네. 그래서 따라한 지 100일이 되는 날 그 친구에게 100일 선물을 주세요. 너와 나의 100일이야. 그러면 이제 약간 소문이 이상하게 나겠죠. 그렇구나. 네. 좋지 않은 팁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네.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동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킨다. 말하고 생각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걸 행동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발전시키는 건 말과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동이고요. 지금 바로 행동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2차 지필고사 남아있고요. 그냥 수행평가 최선 다해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만큼 내신 끌어올려 주시고요.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우리 개념의 바닷속에서 함께 충분히 빠져보시죠. 자,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겨울방학 네. 기회입니다. 네. 저는 약간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무서워. 그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3학년이 되면 공부 머신으로 다시 태어나겠지 하는 그런 착각들을 해요. 하지만 올해의 여러분과 내년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다. 소름 돋죠?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의 공부 태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을 잘 먹고 차근차근 이 학습량을 늘려나가시지 않으면 내년도 지금이랑 똑같은 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소름 돋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성실함을 너무 믿지 마시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2018년 수능 화이팅! 화이팅! 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힘냅니다.